예술은 무엇을 원하는가? 크리스티안 제렌트, 슈테엔 키트 지음. 크리스티안 제렌트와 슈테엔 키틀은 미술과 미술사를 전공하고 미술 전문 기자 및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 미술 분야에서 주목받는 젊은 필자들로 두 사람이 공동 집필한 책, 미술관에 대해 궁금한 몇 가지, 또 미술시장 쉽게 이해하는 법 등은 베스트셀러로 독일 언론과 독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중 앞의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소개되었다. 지은이 서문.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 벤베누토 첼리니는 자서전을 통해 어린 시절 겪었던 특이한 일화를 언급한 적이 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가 불꽃을 바라보며 한 말로 시작된다. 우연히도 아버지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놀고 있던 도마뱀같이 생긴 동물을 보았다. 바로 그 동물이 무엇인지 알아챈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걸 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내 뺨을 철썩 때렸다. 내가 아파서 울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나를 달래면서 말씀하셨다. 얘야, 네가 잘못해서 때린 게 아니란다. 저 불꽃 속의 도마뱀을 잘 기억하라고 그런 거야. 저게 바로 불도마뱀인 셀러맨더란다. 첼리니가 셀러맨더를 평생 잊지 못한 건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기 때문일까? 그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을 걸으며 불을 끄는 힘을 지닌 전설의 동물 셀러맨더의 특이한 점은 무엇일까? 화염 속에서도 불사신같이 살아남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셀러맨더를 보며 예술가는 바로 자신의 이미지를 읽어낸다. 셀러맨더가 불꽃을 이겨내듯이 예술가도 주문자의 변덕과 경쟁자들을 이겨내야 한다. 또한 셀러맨더가 기적과 같은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듯이 예술가도 자신이 창조한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는다. 왜냐하면 후세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술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사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다시 셀러맨더에 빗대어 말하면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살아남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강한 불꽃에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예술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책에서는 예술을 둘러싼 논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외로 논쟁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다. 예술이 발전하려면 정신적인 자유가 필요하다. 예술은 사람들에게 상상과 유희의 문을 열어주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 자유를 쟁취해 나간다. 따라서 예술과 정신적 자유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잠깐,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건 아닐까? 예술이 자유의 문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정치투쟁이나 경제적 속박, 그리고 종교 교리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예술이 이러한 구속에서 자유로워진 건 20세기의 민주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예술이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상세히 밝힐 것이다. 또한 세계의 여러 지역, 여러 시대의 사례를 들면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이 책은 유럽의 미술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유럽 이외 지역의 미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도
흥미진진한 미술 발전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범위를 한정하는 건 일관되고 명확한 서술을 위해서다. 이 책의 목표는 우리가 선택한 그림과 예술가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해당 그림과 예술가 너머에 있는 예술 그 자체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딱딱한 지식을 나열하는 미술 전문서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책은 주변에 많이 널려 있다. 개별 그림과 예술가를 이해하면서 예술 발전의 맥락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미술 교양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이 책을 쓸 때 청소년 독자까지 염두에 두었다. 전문 지식을 나열해 독자의 진을 빼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고 딱딱한 미술 전문서가 아닌 청소년 독자도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미술 교양서를 쓰고 싶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원고를 잘 소화하는지 알기 위해 청소년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장별로 집필이 끝날 때마다 원고를 읽히고 의견을 들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건 이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2009년 1월 베를린에서 크리스티안 제렌트, 슈테엔 키틀. 1. 루시와 파블로 피카소. 예술의 과거와 현재. 20세기 초에 찍은 사진을 살펴보자.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아주 경직된 자세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사진 촬영은 신기한 일이었다. 때는 루이 다게르가 자신의 이름을 딴 다게레오타입이라는 사진술을 발표하면서 현대 사진술의 토대를 마련한 지 60년이 된 시점이었다. 이 발명이 있고 수십 년이 지난 뒤 코닥이나 아그파와 같은 기업들이 사진 촬영을 대중화시켰다. 사진 스튜디오가 거리 곳곳에 생겨났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나 가족들의 모습을 사진 찍고 싶어 했다. 사진이 있기 전 자신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갖는 건 왕이나 제후 또는 부유한 시민의 특권이었다.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의 유명세가 곧 그림 주문을 한 사람의 명성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진이 나오면서 사회 지배층이 누렸던 이러한 특권도 사라졌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파리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자동 사진기가 설치되어 사진 촬영 자체가 간편해졌다. 이러한 자동 사진기는 사진사가 없어도 동전만 넣으면 몇 분 안에 사진을 만들어낸다. 요즘에는 디지털 사진의 등장으로 지하철역이나 마트의 자동 사진기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1920년대에는 사진술이나 사진기를 만드는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고 사진 스튜디오도 많이 생겨났지만 개인용 사진기를 갖는 일은 드물었다. 당시 직업 사진사들은 촬영할 때면 마치 연극 무대를 꾸미는 것처럼 세심하게 준비했다. 배경에 그림을 붙이고 손님이 취향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의상을 갖추는 건 기본적인 준비 사항에 속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에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면을 연출하거나 윤곽을 흐리게 하는 스냅 사진을 찍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면 실패작으로 낙인 찍혀 아마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사진은 품위 있고 위험 있게 보여야 했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고풍스러운 초상화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야 했던 것이다. 젊은이나 아이조차도 이러한 사진에서는 진지하고 어른스럽게 연출되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앞에 사진 속의 젊은 남성은 모자와 넥타이로 단장하고 짙은색 양복을 걸치고 있다.
젊은 여성 또한 발목까지 닿는 치마와 목을 가리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 이들의 표정이나 몸짓은 너무나 딱딱하다.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할 뿐만 아니라 복장도 자유롭게 이를 데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직된 몸가짐이나 엄숙한 복장이 당시에 최신 유행했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가진 않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진지하고 위험 있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조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딱딱한 정장 차림을 했다. 젊은 남자들은 모자를 썼고 줄을 길게 이은 시계를 가지고 다녔으며 할아버지처럼 수염을 길렀다. 소녀들도 정장 원피스를 입거나 고풍스러운 치마를 입었다. 당시에는 나이 들어 보이게끔 치장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조차 어떻게 해서든 젊게 보이고 싶어하는 오늘날의 추세와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기를 보호해야 할 연령대로 보는 인식은 당시만 해도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 때문에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거나 농사일을 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이렇게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고 있으면 과거가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과거는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역사는 항상 현재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오늘날의 시각과 언어 그리고 지식 수준으로 과거를 보고 서술하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흥미롭고 의미 있으며 후세에 전할 가치가 있는 것들도 시대나 유행, 분위기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집안 청소를 하다가 다락방이나 창고를 비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몇 년 전에는 아주 가치 있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쓸모없게 느껴져 내다 버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중한 걸 왜 버렸을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된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과거를 되돌아보며 쓰인다. 예술사도 마찬가지이다. 예술사는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고 항상 새롭게 해석된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쓰인 예술사가 50년 전에 쓰인 예술사와 다른 것도 그 때문이다. 100년 후가 되면 또 달라질 것이다. 역사 서술은 과거를 영원히 정지시켜 놓은 묘비가 아니다. 과거는 살아 숨쉬는 것이며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역사는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은 왜 존재하는가? 과거와 관련해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건 바로 우리의 유래다. 이러한 관심은 가족 혈통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건 무엇일까? 예술은 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아득히 먼 원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도 남아있지 않다. 1970년대 중반 연구자들이 한 원시인의 화석 유골을 발견했다. 발굴자들은 대략 30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 살았던 이 여성의 유골을 루시라고 이름지었다. 이 이름은 발굴자들이 좋아하던 영국 팝 그룹 비틀즈의 노래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에서 따온 것이었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에서 발굴된 이 유골은 인류의 기원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했다. 대략 25세 정도 된 루시는 신체 구조와 발자국을 조사한 결과 현대인과 같이 직립보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루시는 유인원이라고 불리는 영장류와는 구분된다. 루시는 두 손을 이용해
물건을 나를 수 있었고 시선을 돌려 주변을 살필 수 있었다. 하지만 뇌의 크기는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작았다. 루시는 지능 면에서는 침팬지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침팬지 역시 간단한 도구를 사용할 능력은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과 유인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는 언어 능력인가? 유감스럽게도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 지는 5,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언어 사용에 관한 확실한 증거는 돌이나 뼈에 새겨진 문자인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물이 5,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랑스의 남동쪽 500m 깊이의 동굴에서 발견된 수백 점의 동물 그림은 루시의 시대보다 훨씬 뒤인 3만 년 전의 것이었다. 이 그림을 그린 이들이 언어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언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3만 년 전의 사람들은 언어 없이 생활했을 수도 있다. 사람은 모방을 통해 배워나간다. 유인원이나 다른 동물들도 그렇다. 예를 들어 침팬지는 개미를 낚아 올리기 위해 교묘한 술책을 사용한다. 자그마한 나뭇가지나 지푸라기를 개미 굴에 넣었다가 빼내어 달라붙는 개미를 핥아먹는 것이다. 침팬지는 이 기술을 새끼들에게 전수한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들 중에는 대개 모방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관찰하고 또 직접 타봄으로써 배운다. 그 과정에서 잘 되지 않아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서 온갖 노력 끝에 끝내는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이다. 발견자의 이름을 딴 쇼베 동굴은 인류의 기원을 예술과 밀접하게 연결시켰기 때문에 선풍을 불러일으켰다. 이 동굴에 나타난 예술은 언어가 있기 이전의 인간이 자신의 현 존재와 세계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 예술을 남긴 자들이 현대인과 같이 고도로 발전된 언어로 생각하고 의사소통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당시의 언어 발전 상태에 관해 열띤 논쟁을 펼치고 있다. 당시 사람들은 짧은 명령어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동굴 벽에 그린 동물의 명칭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크다. 이 선사시대의 예술작품은 동굴 입구가 24,000년 전에 내려앉아 바위로 막혔기 때문에 보존될 수 있었다. 이 동굴은 1994년에 발견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는데 이 동굴 벽화를 그린 선사시대의 예술가들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작업했는지는 주목할 만하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벽면을 깨끗하게 문질러 닦았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림을 추가로 고치거나 보완한 흔적이 없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암벽의 울퉁불퉁한 윤곽을 잘 활용해 그림을 그림으로써 동물들의 형상이 횃불을 비치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했다. 때문에 묘사된 동물의 모습은 생동감이 넘친다. 당시 사람들이 수백 미터나 되는 축축하고 추운 동굴을 타고 내려가 매머드와 말, 부엉이, 콧불소, 표범, 곰 등을 벽에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 그림들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19세기에 동굴 벽화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 그림들을 해석했다. 당시 학자들은 종교나 정치 그리고 소유라는 개념을 몰랐던 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예술 활동을 했고 재미와 삶의 즐거움을 위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했다. 계몽사상에 물들고 교회에 대해 비관적인 성향을 보였던 19세기 학자들이 보기에 이 그림들이 종교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참이 지나서야 연구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처한 냉혹한 생존 경쟁 때문에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사냥이 잘 되기를 기원하거나 맹수의 위협을 막는 주술의 의미로서 벽화를 보게 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동굴 벽화를 해석할 때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슈바벤 지방의 우뚝 솟은 알프스산의 동굴인 홀레펠스에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메머드 상아로 만든 말머리, 사자머리를 한 사람 모형, 새와 같은 조각품들이 발견되었다. 이 지역에서만 모두 26개의 조각품이 발견되었는데 인근에 있는 동굴인 가이센 클레스 테룰레에서는 심지어 백조 뼈로 만든 피리까지 발견되었다. 이 유물들은 쇼베의 유물과 마찬가지로 3만 년에서 4만 년 정도 된 것이었다. 오늘날 학자들은 우리의 선사시대 조상들 중에는 식량을 얻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노고를 넘어 집단의 평안을 위한 주술의식을 행하는 영적인 재능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최면 상태에 빠져 홀령을 부르거나 의술을 베푸는 무당이 바로 그들이다. 동굴 벽화와 슈바벤 지역의 사자머리를 한 사람의 형상은 저승세계와 접촉하는 의식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다. 즉, 이런 것들을 통해 조상의 혼이나 동물 형상으로 상징화된 신들을 불러낸 것이다. 오늘날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샤머니즘 의식을 행하는 원주민들이 존재한다. 석기시대의 무당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승세계와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저승세계 사이를 오가는 자로 통했다. 무당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마력을 지닌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이따금씩 동굴 같은 곳에서 며칠 동안이나 홀로 버티다 보면 지각장애나 환각을 경험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산악인이나 동굴 등반가들도 장시간 산이나 동굴을 오르내리다가 한계 상황이 오면 이런 현상을 겪는다. 석기시대 사람들 경우 땅 깊숙한 곳에 있는 동굴을 권력자나 조상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겼을 수도 있다. 동굴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특별한 장소다. 우리는 동굴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형성 과정을 해명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전문적인 장비 없이 전등빛에만 의존해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느끼는 불안은 석기시대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는 누구나 다른 세계로 간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당시 사람들은 20명 내지 30명씩 무리를 지어 다녔는데 자연의 위험에 완전히 내맡겨져 있었다. 석기시대의 동굴 벽화가 많이 발견된 당시 남프랑스의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혹독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5세에 불과했는데 오늘날 같으면 쉽게 치료할 만한 질병과 부상도 곧장 죽음으로 이어졌다. 손자를 볼 때까지 살아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러한 선사시대 사람들은 주로 이리저리 떠도는 생활을 했다. 한 곳에 머무는 건 수렵과 채취를 통해 식량을 얻을 수 있을 동안뿐이었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짧았던 점을 감안하면 무당들은 어린 시절에 후계자를 정해 주술을 가르쳤으리라 추측된다. 동굴 벽화에 나타난 뛰어난 표현 능력은 단시일에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쇼베 동굴에서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발견이 있었는데 축축한 진흙땅에 찍혀있던 여러 개의 발자국이 그러하다. 그 중에는 대략 10살 정도 된 아이의 발자국도 있었다.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 동굴 벽화를 몰래 훔쳐보았던 것일까? 아니면 무당의 주술을 배우기 위해 이곳으로 왔던 것일까? 에스파냐의 발렌시아 근처
파르팔로 동굴에서는 전통과 주술이 전수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새겨진 5천여 개의 석판이 발견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것과 새 것의 시차는 만년이었다. 이 예술작품들은 오랫동안 행해져 온 종교적인 관습의 일부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관습과 예술은 세계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동굴 벽화를 보면서 수만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벽화를 그린 조상과 친밀감을 느낀다. 반면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의 사진을 보고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 촬영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우리 조상의 옛 사진이 오히려 낯설고 멀게 느껴진다. 아무런 영감 없이 찍은 이런 사진에 비해 석기시대의 예술품이 더 의미심장하고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처럼 석기시대의 예술품은 예술과 가족 사진을 구분짓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탁월하게 그려진 석기시대 그림을 설명하고 이 그림이 생겨난 이유를 밝히려고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도 이 예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벽하게 해명할 수는 없다. 이 예술은 다양한 표현력을 가진 우리의 언어로도 나타낼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아마 당신은 절망과 같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도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 화가 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순간 당신은 할 말을 잇는다. 바로 이 상태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언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의 상황과 유사하다. 우리의 조상은 말을 하기 이전에 그림을 그리거나 새길 수 있었다. 직립보행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손은 정말이지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 인간은 손을 이용해 무기나 도구를 만들고 운반과 같은 더 복잡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언어 소통의 필요성이 점점 커졌다. 이제 인간은 손으로 세상을 파악하려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술이다. 이러한 예술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 손과 새로운 기술로 이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다시 기원으로. 석기시대의 동굴 벽화 이후 예술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예술가들은 동굴 벽화와 원주민들이 만든 형상이나 가면, 그리고 이들의 풍습에서 예술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이 기원을 드러내는 작품을 창조하려고 한다. 이러한 예술관에 따르면 예술은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해야 하며 현세의 삶을 넘어서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 예술가들은 이처럼 예술과 삶의 통일성을 항상 추구해왔다. 특히 20세기 초에 이르러 원주민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19세기에 이르러 세계는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으로 급격하게 변화했다. 산업과 대도시가 출현했고 일상생활이 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했다. 수세기 동안 주도적인 생활 형태였던 농촌 생활이 인구 감소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와해되어 갔다. 유서 깊은 가족 간의 유대와 마을 공동체가 점점 약화되고 전통적인 가치가 힘을 잃어갔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양상을 전통과의 단절,
방향상실, 그리고 소외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을 버림으로써 상호 관계가 낯설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더 이상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는 예술이 오염되지 않은 인간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예술이 과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원시인들의 그림과 유물이다. 사람들은 이 그림과 유물에서 오염되지 않은 인간 본래의 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양하기 이를 데 없는 현대 예술이 하필이면 이런 예술의 기원을 모범으로 생각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시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 최초의 예술가가 바로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보았을 이름 파블로 피카소이다. 예술의 문외한인 사람도 피카소는 안다. 낙서하듯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물감칠을 하는 아이를 보고 우리는 장난삼아 꼬마 피카소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피카소는 비대상적인, 다시 말해 추상적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아니었다. 그는 항상 인물이나 대상에서 출발했다. 당신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 중에서 이상한 생김새를 한 여성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눈, 코, 입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그림 말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오래 보고 있으면 뒤죽박죽인 눈, 코, 입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고심하게 된다. 우리의 시각적 기대와 피카소가 우리에게 제시한 그림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과 모델이 된 인물의 사진을 비교하면 우리는 피카소가 단순히 흥미 있어 보이려고 인물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 초상화는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되어 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모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피카소가 그 모델과 어떤 관계였는지까지 말해주는 경우도 있다. 당신도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아닌데? 라는 인상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예술이 안고 있는 기본 문제를 드러낸다. 겉으로 보이는 걸 표현한다고 해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옛날의 대가들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리거나 돌을 올바르게 조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겉모습에 매달려 충실하게 모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벼룩시장이나 심지어 박물관에서도 실제 모습 그대로이지만 생동감이 없는 그림들을 볼 수 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프로답게 만들어진 사진도 겉모습만 충실하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옛 사진에 찍힌 우리의 가까운 조상이 그렇게 멀고 낯설게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1907년 여름 피카소는 대형 그림을 그리느라 몇 달을 보내고 있었다. 이 그림은 후에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해졌는데 알몸이거나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5명의 여성을 그린 그림이다. 피카소는 파리에 있는 아뜰리에에서 수많은 습작과 스케치를 했다. 원래부터 그가 어떤 특정한 그림을 그리려 했던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큰 캔버스를 설치했던 것이다. 당시 세계 각지의 예술가들이 모여든 파리의 카페 밀집 지역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자, 예술을 혁신하자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런 표어 아래 예술가들은
경쟁적으로 과감한 예술적 시도를 감행했다. 전 유럽에서 피카소와 같은 젊은 예술가들이 파리로 몰려들었다. 같은 시기 프랑스의 화가 앙리 마티스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마티스 역시 회화를 모사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는 모사 대신 색채와 형태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 그는 예술작품이라면 모름지기 예술가의 심리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상자도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아주 컸다. 프랑스의 비평가들과 동료들은 마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심지어 야수파라고 부르며 비난을 퍼부었다. 야수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지에 사는 원주민을 뜻한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이들의 자연에 가까운 생활 방식과 문화 그리고 언어를 경멸했다. 프랑스인들은 이들 원주민에 대해 우월감을 느꼈고 원주민이 원시적이고 야만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본다면 마티스와 그의 동료들을 야수파라고 비난한 건 아주 심한 모욕이었다. 1907년 여름 피카소는 파리의 한 박물관에서 아프리카 가면을 보고 갑자기 그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아틀리에에서 작업 중이던 그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이른바 원시인들의 예술이 피카소에게는 기존의 회화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회화는 모두 서술적인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피카소는 옛 가면에서 바로 이러한 서술적인 표현 방식을 극복할 기회를 찾았다. 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서술하지도 않고 인물을 보여주지도 않으며 유럽인들에게 전달하는 상징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가면은 오직 그 자체를 보여줄 뿐이다. 그 형태가 전부다. 적어도 20세기 초에 이 원시적이고 이국적인 대상을 관찰하는 젊은 피카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피카소는 원시인들의 가면이 원래 예술적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제식에 쓰이는 소도구라는 사실에 개의치 않았다. 가면은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의 예술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그렇다면 피카소는 가면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회화에 접목시켰을까? 아비뇽의 처녀들은 보는 이에게 이상할 정도로 공격적인 인상을 준다. 100년 전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당혹스러운 인상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이 그림은 기존의 그림들이 준 인상과는 전혀 다른 위협감을 준다. 인물들은 거칠고 모난 모습을 하고 있고 아름다우면서도 소름이 끼친다.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검은 구멍이 응시를 하는 듯하다. 오른쪽에 있는 두 여성의 얼굴은 마치 전사와 같이 치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선풍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이 때문만은 아니다. 마티스도 혁신적인 그림을 통해 관람자들의 분노를 야기한 적이 있다. 기존의 회화와 비교해 볼 때 피카소 작품에 나타난 결정적 차이는 그가 미의 이상의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회화는 피카소의 이 작품처럼 추한 인상을 준 적이 없었다. 마티스 그림의 색채 역시 회화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야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그려진 반면 피카소의 그림은 보는 이들이 모욕을 느낄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이 시기에 회화만 해도 기존의 금기들이 풀려 많은 것이 허용되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하지만 추해 보이는 건 여전히 금기사항이었다. 그때까지 예술가와 사회 사이에 암묵적으로 지켜진 합의를 피카소가 깨트린 것이다. 물론 피카소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는 이전 그림에서 이미 예술가적 능력을 충분히 입증한 바 있었다.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을 위해 선택한 모티프는 충격의 강도를 더 높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유곽이나 하렘 혹은 목욕탕을 소재로 한 그림은 파리의 관객에게 이미 상당히 친숙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제목만 놓고 보면 50년 전에 발표했던 앵그르의 터키탕에서처럼 우아한 여성들이 등장하리라는 기대를 심어준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은 앵그르의 터키탕을 모델로 삼고 있는데 가운데 서서 두 팔을 머리 뒤로 젖힌 여성의 경우 터키탕에서 오른쪽 앞에 누운 여성을 본뜬 것이다. 하지만 앵그르와 달리 피카소는 남성의 관음증을 유발하는 판타지를 구현하고 있지 않다. 피카소의 그림에서는 등장하는 창녀들이 알몸이긴 하지만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낯설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존재들이다. 보통의 그림에는 공간적인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가장자리에 커튼을 친 흔적이 있고 아래쪽에는 과일을 담은 접시가 암시되어 있을 뿐이다. 피카소는 거친 그림을 마치 문학에서 미완성 문장처럼 의미를 열어놓는 열린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이는 20세기 예술의 특징이 되었다. 모든 것이 열려있는 미완성의 기획이었다. 전통 대신 실험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는 예술 작업을 미리 정한 틀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했다. 아비뇽의 처녀들은 입체파라고 불리는 새로운 예술 유파의 길을 열었다. 피카소는 하나의 주도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보는 입장을 버리고 인물들을 다양한 방향에서 파악한다. 그는 신체를 해부학의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구성의 규칙에 따라 재배치했다. 이는 아비뇽의 처녀들의 오른쪽 인물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 그림에서 신체는 자연스럽지 않고 거의 각이 져 있다. 피카소는 신체의 형태를 마른 목골, 사다리꼴, 삼각형, 사각형 등과 같은 기하학 도형으로 축소시켰다. 공간과 형태는 후기 정물화에 이르면 수정을 연상시키는 구조를 이룬다. 피카소와 동시대 예술가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제 예술 실험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했다. 이들은 관객에 대해 어떠한 의무감도 느끼지 않았고 거침없이 실험을 감행했다. 당시 예술가들은 과학조차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1905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기존 관념을 뒤흔들었다. 당시 거대한 사회 변화와 과학적 발견을 몸소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던 인식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대로인 것은 없다 라는 말로 압축된다. 따라서 피카소와 입체파 예술가들은 자연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법칙에 따라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피카소가 1907년 아프리카의 가면을 보고 그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을 때 염두에 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로써 피카소가 예술의 기원에서 무한히 멀어진 건 아닐까? 석기시대 사람들의 주술 그림과 원시인들의 유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예술의 기원으로부터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다. 형태가 왜곡되고 선놀림이 자연스럽지 않은 그림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예술의 기원과는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파격은 입체파에 앞서 다른 예술가들이 회화의 표현 영역을 넓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게다가 회화는 사진과 경쟁하면서 현실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원칙을 포기했다. 수세기 동안 금과 옥조처럼 지켜온 원칙을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힘을 믿는 피카소의 예술관은 석기 시대의 동굴벽화에 나타난 예술의 기원으로 다시 연결되었다. 이제 중시되는 건 전통이나 완벽한 기교가 아닌 예술가의 독창성이었다. 피카소의 삶에서 관건이 된 건 이러한 창조성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는 전 생애에 걸쳐 수천 점의 그림을 그렸다. 물론 입체파에 몸담았던 시기는 그의 예술가 경력에서 한 단계에 불과했다. 그는 끊임없이 양식과 소재 그리고 기법을 바꾸었고 특정한 유파에 고정되지 않았다. 그는 사진과 영화를 예술 매체로 활용하진 않았지만 다양하기 이를 데 없는 자신의 예술 발전을 되돌아보기 위해 사진을 이용했다. 특히 사진과 영화를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 피카소가 양식과 기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건 현대 예술가가 스스로를 자율적인 예술가로, 다시 말해 독립적인 예술가로 파악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렇다면 예술가의 자율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 피카소는 다음과 같이 함축적으로 말한 바가 있다. 화가는 팔리는 그림을 그리지만 예술가는 그린 그림을 판다. 그는 오직 자신의 독창적인 창작에만 전념했을 뿐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았다. 예술은 고유한 목적과 목표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은 유희 충동과 같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긴 하지만 항상 사회와 연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술 창작과는 무관한 목표를 추구할 수도 있었다. 예술이 순수하게 자기 목적만을 추구한 적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석기 시대에는 혼령과 조상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짐작되고 중세 시대에는 숭배 대상이 되어 예배에 이용되었다. 그 이후에는 세속 권력인 제후와 왕 그리고 정치가와 부유한 시민을 위해 이용되었고 도덕 교육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는? 오늘날 예술은 오직 자체의 목적과 예술가가 선택한 목적으로만 쓰일 뿐이다. 수없이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전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예술 산업에서 중요한 건 결국 예술이다. 예술의 발전사를 서술할 때 대개 예술이 마치 항상 자유를 추구해왔고 20세기에 이르러 마침내 이 자유를 얻었다는 듯이 설명한다. 하지만 예술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전개되어 오지 않았다. 예술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은 이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그림은 완성된 후에 한동안 공개되지 못했다. 일반 대중이 관람하기도 전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피카소의 작품을 관리한 갤러리스트는 그의 작품을 소수 유명 수집가들에게만 팔며 때를 기다렸다. 그는 피카소의 예술을
성급하게 대중에게 공개해선 안 된다고 확신했는데, 왜냐하면 일반 관객은 피카소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림들을 섣불리 공개했다가 피카소의 명성이 손상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점에서 피카소의 예술은 그에게 예술적 영감을 준 선사시대의 그림 또는 유물과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인다. 무당들의 가면과 그림 그리고 주술 양식은 습관적으로 자명하게 받아들여지는 영적인 예배의식의 구성 요소였다. 당시에는 이 그림과 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와 반대로 현대 예술에서는 설명과 해설이 대중의 예술 감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자유를 누리는 예술도 이러한 설명과 해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다. 예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논쟁 또한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논쟁의 역사는 매우 길다. 이 논쟁은 수세기 동안 펼쳐져 왔는데 때로는 극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고 심지어 유혈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순수하게 예술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고 항상 사회의 여러 세력들과 상호작용하며 전개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역사다.